설화랑 그 다음에 고조선의 문화, 8조 법조 3개를 통해서 고조선의 문화를 좀 추정해 봤고요. 그 다음에 상고시대의 춤 중에서 고구려의 동맹, 무천, 한해 5월제와 10월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 다음에 이러한 기록이 담긴 글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탕문화 무엇인지 살펴봤고, 그 다음에 고구려의 고분벽화를 좀 살펴봤죠. 무덤 기록도 보고. 요것도 봤죠. 요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요 깃털 달린 모자를 쓴 사람의 역할은 무용수가 아니고 악사라고 했죠. 그래서 요 고구려 벽화를 보면은 요 뒤에 불 좀 꺼줄래요? 고구려 벽화를 보면은 요렇게 요 깃털 달린 모자를 쓴 사람이 뭘 하고 있을 것이다? 분명히 노래를 부르면서 이 4명의 무자를 이끄는 악사 역할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더 옛날에는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요 사람이 리더고 요 사람이 이 5사람을 이끄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기록을 살펴본 결과 깃털 달린 모자를 쓴 사람이 악사일 것으로 추정이 되니까 요거는 이렇게 마주보고 대모하는 형상이고, 요 사람이 리더로 이렇게 4명을 이끄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깃털 달린 모자를 쓴 사람이 앉아서 연주를 하는 악사고, 이 나머지 사람들은 선생님이 지난 뭐라 그랬죠? 대기조. 대기조일 수도 있고, 사실 이걸 정확히 파악은 할 수 없어요. 대기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모자를 안 썼기 때문에 뭔가 대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것도 살펴봤죠. 요것도 봤고, 요것도 봤고, 요거 백희 기약 봤죠. 요것도 살펴봤고, 요거 고비 봤죠. 코가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서역에서 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백희 기약도를 보면은 여기 중에서 이런 인물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걸로 짐작할 수 있는 거는 고구려에 이렇게 서역에서 온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를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 고구려 벽화에 어떤 악기와 춤이 보이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삼실총에 보면은 완함이라는 악기가 보여요. 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바로 삼실벽화의 완함도거든요. 요렇게 기타처럼 생긴 악기가 바로 완함이에요. 그 다음에 5호분 4호묘에 보면은 무슨 악기가 있다? 요거가 있어요. 요거는 어떻게 생긴 악기죠? 그렇죠. 장구의 전신이 되는 장구와 비슷하게 생긴 악기죠. 그 다음에 무용총에 보면은 횡적이라는 악기가 있어요. 횡적 혹시 뭔지 알아요? 적이라는 게 뭐예요? 적. 무슨 악기죠? 알 것 같아? 아, 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피리를 얘기하거든요. 어, 피리류를 다 적이라고 해요. 근데 횡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는 피리일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가로로 보는 피리. 가로로 보는 피리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강서대묘에 보면은 대각이 나와요. 대각이라는 거는 쌍나팔을 얘기해요. 쌍나팔. 그 다음에 집안 17호묘에 보면은 각과 현금이 보여요. 각이라는 거는 이 대각에서 대를 뺐어요. 그냥 나팔이에요. 대각이라는 거는 마주보고 서로 쌍으로 부는 나팔이고, 그냥 각은 하나인 거죠. 그 다음에 금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악기를 얘기하는지 혹시 아세요? 그렇죠. 가야금처럼
금이라는 거는 이렇게 뉘어가지고 줄을 뜯는 악기를 다 금이라고 해요. 근데 이 당시는 가야금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문고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장천 1호묘에 보면은 횡취, 비파, 거문고, 대각, 완함, 장소 등이 있어요. 이게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결국 같은 악기를 가리키거든요. 횡취라는 거는 결국 횡적이에요. 횡적 뭐라 그랬죠? 그렇죠. 가로로 부는 피리. 그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소는 뭘 얘기해요? 악기에서 소. 치는 걸까? 이거 뭐라지 이거? 소금. 그런 것처럼 요거는 장소라고 하면은 긴 관악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긴 관악기. 그런 유를 얘기해요. 여기에서 탄쟁이라는 거는 현악기거든요. 현악기, 와공우, 비파, 적 요거 등은 서역이나 중앙아시아 계통에서 온 악기를 얘기해요. 자, 아까 공후는 안 나왔죠. 요거는 공후 중에서도 와공후라 그래서 약간 누워있는 공후를 얘기하거든요. 좀 이따 그림을 보여줄게요. 이 벽화에 보이는 악기 중에서 요 악기들은 서역이나 중앙아시아 계통에서 온 악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 장을 볼게요. 자, 요거는 무슨 악기예요? 그렇죠. 금이죠. 금이에요. 거문고의 원형이라고 보면 돼요. 거문고의 전신. 이 삼국사기에 의하면은 우리나라는 거문고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4세기경에 중국 진나라에서 칠연금을 들여와가지고 왕산악이 이것을 육현으로 개조해서 만든 것이 바로 거문고예요. 그렇게 해서 거문고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이 벽화에 보면은 금이 나와 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무슨 악기? 그래도 좀 익숙한 악기죠. 비파라는 거는. 비파는 서역 악기예요. 서역 악기인데 인도 페르시아어, 그리스어로도 다 비파와 같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인도 산스크리트어로는 뭐라 그래요? 바르부라고 하고 페르시아어로는 바르보트, 고대 그리스어로는 그렇죠. 바르비톤. 다 비슷한 음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이게 비파인데 비파는 두 종류가 있어요. 사현과 오현이 있어요. 사현은 당비파라고 하고 오현은 향비파라고 해요. 이렇게 두 종류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궁중이나 아니 민속 악기 중에서 비파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그래서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악기 중에서 피리 종류나 금 같은 거는 쓰는데 왜 비파는 안 쓸까? 이거는 전승이 되다가 이제 도태가 된 거죠. 더 이상 쓰지 않고. 근데 중국에서는 이것을 현대에 맞게 변화시켜 가지고 아직도 쓴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조선 후기부터 쓰지 않게 되었거든요. 점점 시들해지게 됐는데 추정으로는 아무래도 이것을 좀 당시에 맞게 개조하지 않고 그대로 들여오다가 다른 악기들에 밀려서 도태된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게 공후예요. 공후. 고대 중국, 한국, 일본에서 쓰던 발현 악기의 하나다. 발현 악기라는 거는 이 줄을 튕겨서 소리를 내는 모든 악기를 다 발현 악기라고 해요. 현에서 소리가 발생하는 악기인 거죠. 줄이 공명통과 횡가 사이에 수직 혹은 대각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가 공명통이죠. 여기가 횡가. 이건 지금 수직이에요, 대각선이에요? 대각선이니까 무슨 공후? 무슨 공후라 그랬어 아까? 얘 누워있는 공후라 그래서 와공후라 그랬잖아. 얘 와공후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본에 있어요. 일본에선 요 이름이 뭐냐면은 백제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백제금이냐면은 고구려 벽화에 이게 보이긴 하는데 일본에 전파할 때는 어느 나라에서 전파했냐? 백제에서 전파를 했기 때문이에요. 이 백제가 일본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졌거든요. 거의 이따가 이제 백제에 대해서 배울 텐데 백제의 춤과 이런 악기들은 문화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는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오히려 일본에서 그 흔적이 많이 보여요. 자, 그 다음에 보는 벽화. 자, 전에 중국 무용사 할 때 이렇게 하늘에 사는 천인, 선녀 이거를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까먹었지? 그림들에 좀 있었잖아. 막 수건을 날리는 건무하는 그림 이런 거 봤었는데 거기 보면은 하늘에 사는 천인, 선녀 이런 요 인물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종교화가 있었죠. 그 사람들을 비천이라고 해요. 비천. 비천 혹은 기약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비천의 모습이에요. 비천의 모습인데 여기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가운데 이렇게 들고 있어. 요게 뭐다? 무슨 악기다? 이렇게 된 걸 이렇게 들고 있어요. 요 그림에서. 지금 그림이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들고 있어요. 요게 바로 요고의 모습이에요. 요고. 자,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요거는 바로 이거예요. 딱 보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죠? 근데 이거 발견된 지 얼마 안 됐어요. 2000년대 초에 경기 하남에서 출토가 된 거예요. 이게 요거는 전에 비디오 봤었죠. 어디에서 전래된 걸로 추정이 돼요?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에서 전래가 된 악기라고 추정이 돼요? 인도. 인도의 무슨 악기? 어떻게 생긴 악기였어요? 이게 조그매가지고 이렇게 치는 악기였죠. 여기 끝에 이렇게 구슬 달린 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치는 악기였죠. 그게 뭐냐? 이름이 뭐예요? 다마루죠. 다마루. 이게 그 비디오에서 보면은 그 모양과 그 다음에 장단에서도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 기록에서도 천축에서 유래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천축이 어디예요? 인도잖아. 인도. 여기에서 유래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 송나라 진양의 악섭 권 125를 보면은 여기에 보면 13가지 장구의 종류를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중동고가 천축에서 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요 장구가 천축에서 왔다는 기록으로 봤을 때 요거의 천축 유래는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기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마루가 바로 요거의 전신이 되는데 다마루는 인도의 타악이에요. 요거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에 첫 번째 시간에 비디오 봤을 때 시바신이 다마루를 들고 있었던 거 기억나요? 아마 금방 지나가서 기억이 안 날 거야. 거기 인도에 3가지 신, 3신 중 하나가 시바신이라 그랬죠. 시바신은 뭘 창조한 신이에요? 그렇죠. 춤을 만든 그 신이죠. 그리고 시바신은 뭘 관장해요? 2가지를 관장한다 그랬어. 그래서 시바신 전에 그림 보여줬었죠. 시바신 상 보면은 목에 뭘 감고 있어요? 뱀. 그래서 뱀과 어떤 거를 관장한다고 했거든요. 그 또 다른 건 기억이 안 나?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 뱀과 생식을 관장한다고 했어요. 생식이라는 건 뭐예요? 응? 생식. 생산에 관련된 거죠. 그거를 관장하는 신인데 이 시바신이 바로 뭘 들고 있냐? 다마루와 무리단가. 이거 좀 오타가 났어요. 무리단가예요.
무리단가와 함께 다마루를 사용한 걸로 나와요. 무리단가라는 거는 어떤 악기냐면은 앞뒤로 가죽을 대고요. 가운데는 이렇게 볼록한 북 같은 악기예요. 드럼 같은 악기. 그게 무리단가거든요. 이것과 이 다마루를 사용했다고 나와요. 언제 사용했냐? 세상을 파괴했다가 창조할 때. 시바시는 또 파괴의 신이거든요. 근데 파괴는 뭘 위한 파괴냐? 새로 창조하기 위한 파괴예요. 파괴를 해야지 그 다음 것을 창조하잖아요. 그리고 이 시바신이 관장했던 거는 뱀과 생식인데 이 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요 다음에 좀 이따가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기선 안 나오는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천상에 사는 천인, 선녀. 그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고구려의 대표적인 춤은 호선무예요. 호선무 우리 중국의 어느 나라 할 때 배웠었죠? 당나라 때 배웠는데 당나라에 누가 호선무를 이렇게 잘 췄다 그랬어. 그렇죠. 양귀비가 호선무로 당 현종을 유혹했다고 했잖아요. 유혹한 거지 현종이 그냥 반한 건지 하여튼. 그래서 그 호선무가 당시에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왜 고구려의 호선무일까? 그때 우리 호선무 선생님이 어디의 춤이라 그랬었어요? 어느 나라의 춤이라 그랬어요? 그때 선생님이 고구려의 춤이라고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어디에서 온 춤이냐? 강국의 춤이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강국. 수나라 때부터 7부기, 9부기가 있고 당나라에 10부기가 있었죠. 근데 거기에 둘 다 강국기, 고구려기 둘 다 들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고구려기 중에서 고력이라는 거는 고구려의 음악과 춤이 궁중에서 연양되었다는 걸 얘기하는데 구체적인 종목이 바로 호선무였어요. 근데 왜 강국의 호선무가 아니고 고구려의 호선무라고 하냐 하면은 이게 지금 두 가지 갈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양탄자에서 추는 거는 강국의 호선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구려의 호선무는 뭐냐? 어디 위에서 추는 거예요? 여기를 보니까 공 위에서 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강국에서 왜 그 이전까지는 강국에서의 호선무를 고구려가 들여온 걸로 학자들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고구려 호선무가 먼저 있었고 이 춤과 강국의 호선녀, 그러니까 빙글빙글 도는 춤을 추는 여자의 그 모습이 이 호선무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해서 호선녀라고 불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상 고구려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춤과 비슷한 강국의 춤이기 때문에 강국의 호선무라고 한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유력한 학설이에요. 근데 여기서 의문점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공구자가 담요 담자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이거는 공구자예요. 그리고 이거는 담요 담자예요. 요거는 담요고 요거는 공이야.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공에서 사람이 어떻게 춤을 춰요. 공을 빙글빙글 돌면서 어떻게 춤을 춰요. 공 위에 올라가서 돌았대요. 기록에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요 글자를 잘못 표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요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나라 이 고구려 호선무도 강국의 호선무가 들어와서 춘 것이다 라고 했는데 순서상 보니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순서상 고구려의 호선무가 강국의 춤보다 훨씬 더 먼저 있었어요.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강국의 호선녀가 그 이후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서로 다른 춤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호선무라는 거는 그래서 결국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것이고 고려기에 호선무가 먼저 있었고 이것의 이름을 딴 호선여가 등장함으로써 강국의 호선무가 이후에 등장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압부장록에 기록이 있는데 그거를 읽어보면은 호선무는 작은 공 위에서 춤을 추는데 이리저리 뛰어 올랐다 내리는데 두 발이 공에서 떨어지지 않아서 절묘하였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작은 공 위에서 춤을 추거나 이리저리 뛰어 올랐다 내리거나 두 발이 공에서 떨어지지 않으면서 뭔가 기예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 상상이 잘 안 가는데? 상상이 잘 안 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거 잘못 표시한 것이다 라는 설이 아마 그래서 나왔던 거예요. 근데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기예가 나오잖아요. 전에 백희의 여러 가지 형태를 봤었죠. 한 대의 백희. 뭐가 있었어? 말도 안 되는 거 여러 가지 있었지. 칼을 던져서 입으로 받고 분신술을 하고 이런 것들 나왔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 전에 백희 기약도에서도 이런 것들 이 막대기와 공을 한꺼번에 던져서 저글링하는 거 이런 형태들 이거 지금도 못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인간이 이게 가능할 것인가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기록이 아마 맞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형태인지는 지금 그림이 남아있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기예가 뛰어난 춤이었다는 건 분명해요. 지금 오늘날에 그 형태가 남아있지 않아서 확인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이제 고구려가 끝나고 삼국시대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삼국시대에 어떤 나라들이 등장하냐? 백제와 신라가 등장을 하죠. 백제는 기원전부터 660년까지 있었던 나라예요. 백제는 생각보다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고구려와 신라보다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고구려는 대륙의 광활한 영토를 점령하고 있었죠. 그리고 중국과 활발한 교류를 했어요. 그리고 신라는 뭘로 유명해요? 그렇죠. 통일까지 했어요. 결국은 이 삼국의 승자였어. 물론 그 고구려의 전체 땅을 다 통일하지 못했지. 하지만 승자였기 때문에 유물이 많이 남아있어요. 하지만 백제는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패망국이었기 때문에. 백제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어요? 마지막 왕. 유명한 왕. 삼천궁녀를 거느린 의자왕 유명하잖아. 항상 마지막 왕은 어떻게 기록이 돼요? 그렇지. 굉장히 술과 여자를 좋아했다. 주색에 빠진 걸로 항상 기록이 되잖아. 그래서 삼천궁녀도 나와 있는데 그 삼천궁녀 진짜래 아니래? 요즘은 아니라고 가르치죠. 선생님 어렸을 때도 삼천궁녀가 다 진짜라고 배웠어요. 근데 어떤 그렇게 과장된 좀 상징적인 숫자였던 거예요. 근데 백제가 생각보다는 중국과 일본과 교류를 했어요. 어떻게 교류했냐면은 이 중국이 당시에 남북조 시대였거든요. 남북조 시대에 이제 중국에 진출해서 거기에 군을 하나 세우는 거예요. 백제군. 설치해서 거기를 거점으로 활용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중국과 백제의 교류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을 잇는 중개 무역도 주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와중에 일본에 어떤 영향을 줬냐?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 바로 불교를 일본에 전파한 거예요. 이 노리사치게라는 인물이 백제에서 이 사람 백제 출신이에요. 불교를 일본에 전파한 인물이에요. 백제의 성이 희래요.
히시성을 가진 백제 귀족이에요. 관직을 가진 귀족인데 일본에서 불교를 전파를 한 거예요. 전에 인도에서 중국으로 불교를 전파하는 와중에 뭐가 같이 전파가 됐어요? 그렇죠. 춤과 음악과 많은 문화들이 이 종교와 함께 전파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제에서 불교가 일본에 전파가 되어서 백제의 많은 문화, 예술 이런 자취들이 일본에 많이 건너가게 된 거예요. 그 백제의 기록을 보면은 단편적인 문헌 기록만 있거든요. 그 기록이 뭐가 있냐면은 백제인 미마지가 오나라에서 기약을 배워 일본에 전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도 우리나라가 아니고 일본의 기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미마지는 백제의 무왕 시대의 사람이거든요. 무왕은 언제적 사람이냐면은 600년에서 640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나라에서 기약을 배워서 일본에 전했다고 해요. 근데 중국에 오나라는 언제 있었어요? 오나라. 오나라가 중국에서 한 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나라가 중국에서 3번 있었어요. 통틀어서. 언제 처음 있었냐? 춘추 5패 할 때. 춘추 전국시대 할 때. 그 춘추 5패 7웅 할 때 그 5패 중에 오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이 오나라는 언제적이냐면은 BC 473년까지 있었던 나라예요. 이 오나라와 이 시기와 겹쳐요, 안 겹쳐요? 안 겹쳐져.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오나라는 언제 있었냐? 삼국시대 위촉5 할 때 오나라가 있었잖아요. 이 오나라 누가 세웠어요? 누가 세웠어 오나라? 송건. 그치. 송건이 세웠잖아. 이 오나라는 언제 있었냐면은 229에서 280년에 있었던 나라예요. 겹쳐요, 안 겹쳐요? 안 겹치죠. 그 다음에 또 오나라가 언제 있었냐? 훨씬 뒤에 5대 10국 시절에 있었는데 이때는 또 언제냐면은 902년부터 937년까지예요. 902년부터 937년까지. 그러면 여기 나오는 오나라는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안 겹치는 거야. 아무리 봐도. 심지어는 어떤 책에 보면 이 오나라가 고구려를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한 문헌도 있는데 이 오나라는 당시 일본에서 중국 남부를 보통 오나라라고 지칭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을 지칭한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오나라를 지칭한 것은 아니다. 당시 중국 남부를 일본에서 오나라라고 지칭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중국의 남부 지역을 오나라라고 일본에서 지칭을 했었어요.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알고 있지 않으면은 이 오나라가 이 세 오나라 중 하나로 해석을 해버리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삼국사기 악지에 백제의 음악과 춤에 대해서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이 기록을 보면은 백제의 음악은 당 중종 시대에 악공들이 죽고 흩어졌는데 개원 연간에 기왕범이 태상경으로 있으면서 다시금 백제의 음악을 둘 것을 아뢰었다. 태상경은 뭐냐면요. 전에 수당 시대에 그 교방을 관장하던 궁중 무학을 관장하던 기구로 태상시가 있었죠. 태상시 거기에 있는 직책이에요. 의례와 제사에 관한 일을 총괄하던 관직이거든요. 이때 이 백제의 무용수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걸 보면은 무용수는 두 사람인데 큰 소매의 자색 치마와 저고리를 입고 장보관을 쓰며 가죽신을 신는다 나와 있어요. 무슨 색 치마 저고리를 입어요? 자색. 그리고 소매가 크대요.
그리고 장보관을 썼대. 그리고 가죽신을 신었대. 장보관은 뭘 말하는지 모르겠죠? 장보관 조금 이따가 보여줄게요. 장보관과 가죽신에 대해서는 방금 이 삼국사기 악지뿐만이 아니고 구당서에도 나와 있어요. 구당서에 의하면 넓은 자줏빛 바지저고를 입은 이인이 가죽 구두를 신고 빛나는 장보관을 쓰고 추는 백제문은 매우 이색적이었다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공통적으로 아까 그 악지랑 구당서랑 공통적으로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그렇지. 자색빛 옷이에요. 그 다음에 뭘 썼어요? 그리고 신발은 가죽신. 이게 지금 공통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장보관은 뭐냐?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대감들이 쓰는 거죠. 대감들. 근데 이 장보관은 어디에서 왔냐면은 중국에서 온 걸로 되어 있어요. 이 상나라의 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나라는 중국의 무슨 나라죠? 상나라. 제일 처음에 있었던 은나라. 은나라를 다른 말로 상나라라고 하거든요. 이 은나라의 관이에요. 근데 그 제도가 우리나라에 남아 사용되었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게 중국에서 전래된 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현재 요거는 박물관에 남아있는 그 장보관을 보면은 종이로 먼저 형태를 잡은 다음에 뭐를 덧댄 거예요? 못이나 삼배를 이렇게 덧대가지고 만든 거예요. 요거는 지금 누구의 그림이냐면은 호남 기호학파의 대학자인 전우가 장보관을 착용한 모습을 지금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요거를 쓰고 가죽신을 신고 자줏빛 치마저고리 혹은 자줏빛 바지저고리를 입고 춤을 췄다. 큰 소매를 가진 옷을 입고 춤을 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고구려에 살펴봤던 게 호선무라면 백제는 뭐가 유명하냐? 미마지가 전했다는 뭐가 유명해요? 미마지가 뭘 전했다 그랬어? 기약무, 기약을 전했다 그래요. 여러분 아직 항공무용사 안 배웠죠? 안 배웠지. 항공무용사 보면은 백제는 딱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와. 기약. 근데 이 기약도 어디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냐, 기록을 찾을 수 있냐 보면은 일본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 나와 있는 기약의 기록을 볼게요. 우리나라에는 없고 일본에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춤이냐면은 부처를 공양하고 불교를 선전하기 위한 가무예요. 근데 실내에서 행해졌던 게 아니고 어디에서 행해졌어요? 야외에서 행해졌어요. 그 다음에 기약은 뭐를 쓰고 연행했다? 탈을 쓰고 연행했어요. 우리나라도 탈을 쓰고 연행했던 거 뭐 있어요? 탈을 쓰고 연행했던 탈춤이지. 탈춤 있어요. 좀 이따가 살펴볼게요. 탈춤. 왜냐면은 탈춤이 기양무가 변형돼서 내려왔다는 기록은 구체적으로 없어요. 근데 백제가 전했다는 일본에 남아있는 기양무의 형태 있죠. 기록과 현재의 산떼놀이, 양주 산떼놀이 탈춤을 보면은 굉장히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양무가 탈춤으로 전승이 된 게 아닌가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은 풍자와 익살스러운 내용을 춤과 몸짓으로 연출한 거예요. 여러분 탈춤 내용 어때요? 그렇죠. 풍자한 것이죠. 누구를 풍자했어요? 그렇죠. 양반. 그리고 또 거기 꼭 누가 나와? 중이 꼭 나오는데 어떤 중이야? 땡중. 땡중.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땡중이야? 그렇지. 그 여자 유혹에 빠져가지고 여자 하나 유혹하고 이런 땡중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근데 그 땡중이 사실 처음부터 그런 캐릭터는 아니었고요. 처음엔 어떤 땡중이었냐? 굉장히 그 도가 높은 중이었는데 이게 거의 도를 완성하려는 찰나에 뭐 파괴승이 된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일본의 기약도 보면은 풍자와 익살스러운 내용을 춤과 몸짓으로 연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탈춤과 비교되어서 자주 연구가 되고 있거든요. 이 기악이라는 용어는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은 불교 경전에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대 중국 문헌과 고려사에서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기악이라는 이 춤과 음악이 우리나라에 있었고요. 이게 일본에 전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 서기의 기록을 보면은 백제인 미마지가 했던 것이 나와 있어요. 백제인 미마지가 귀화했다. 오나라에서 배워 구레노우 타마이를 출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 구레노우 타마이 요거 읽어보면 뭐예요? 한자 읽어보면? 그렇지, 방금 했잖아. 기악무예요. 기악무를 출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사쿠라이에 살게 하고, 사쿠라이 요거 읽어보면은 무슨 자인지 어렵지? 앵정이거든요. 앵정. 앵정. 앵정은 지역 이름이에요. 여러분 일본 가봤어요? 일본 교토 어디 있는지 알아? 일본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한 중간쯤에 교토가 있거든요. 여기 바로 아래에 있는 지역이에요. 앵정. 혼슈 긴키 지방 나라 현에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에 살게 하고 그 다음에 소년들을 모아서 뭘 배우게 했어요? 일본에서 보면은 기악무를 배우게 한 거예요. 이에 따라 마노오비 토데시, 이마키 노아야 사이몬 두 사람이 그 춤을 배워 전했다. 이렇게 기록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백제 기악무가 일본에서 이렇게 전파가 돼가지고 사람들한테까지 직접 배움을 전수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612년에 백제의 미마지가 오나라에서 배워 일본에 귀화한 후 다치바나지, 시테노지, 우즈마사지 이게 다 뭐예요? 그렇죠. 절 이름이에요. 여기에 여러 절에서 행해졌어요. 바로 기악무가. 그 다음에 752년에는 도다이지. 이거 읽어보면 뭐예요? 동대사. 지금 관광을 가도 도다이지라고 원어로는 도다이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그냥 한자 그대로도 많이 읽잖아요. 동대사라고도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냥 얘기하거든요. 이 도다이지에 개불개안 공연 때 상연이 될 정도로 유행을 했어요. 대불개안 공양은 뭐냐면은 불상을 만들 때 마지막에 이 불상의 의미를 불어넣는 의식이에요. 불상이나 석탑이나 이 불교를 상징하는 그런 형태를 만들 때 이 의식을 하지 않으면은 그 석탑이나 불상 같은 경우는 돌과 나무 조각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신성한 그 성물이잖아요, 성물.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혼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대불개안이거든요. 대불개안이라는 뜻의 의미는 그대로의 그 직역을 하면은 슬기로운 눈을 뜨게 하다라는 의미예요. 여기다 해야지. 요거를 대불개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불상을 만들 때 가장 나중에 행하는 의식으로 가장 최후의 완성을 얘기해요. 그거를 할 때 요 기악무가 행해졌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유행을 했다. 그 다음에 요게 계속 유행을 하다가 해안 시대 중기에 이르러서 점차 이제 시들해지기 시작해요. 빛을 잃어서 가마쿠라 시대에 이제 쇠퇴하게 되거든요. 해안 시대는 이 794년에서 1185년이에요. 아이고, 좀 지워야겠다.
794년에서 1185년이 해이안 시대예요. 이때부터 점점 시들해지기 시작해서 가마쿠라 1185년부터 1333년까지를 가마쿠라 시대인데 이때부터 이제 쇠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에는 일본에서도 기약무가 전해지지 않아요. 기약무는 이렇게 기록에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백제의 가장 훌륭한 흔적으로 남아있고 결국 전해지진 않거든요.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게 일본에서는 뭐냐? 사자모에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요? 탈춤에서 찾아볼 수 있고 특히 탈춤 중에서도 양주 산대놀이에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거든요. 이따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비슷한지 살펴볼게요. 그리고 왜 사자무에서 그 흔적을 볼 수 있냐면은 이 일본의 기약무에 사자무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 일본에는 아직도 사자무가 남아 있는데 이 기약무의 그 자취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사자무가 있었죠. 중국에서 사자무가 언제 굉장히 유행했다고 나왔어요? 위진 시대에도 분명 민간에서 있었을 것이다. 그 후 언제? 특히 어느 시대에 굉장히 유행했죠? 왕봉, 중국에서 사자무가 언제 유행했어요? 그렇지, 당나라 때. 지금 붕이한테 물어봤는데. 너 언제 왔어? 언제 왔어? 아, 그랬어? 이따가 저희 체크하고 가. 중국에서는 사자무가 당대에 굉장히 유행을 했죠. 근데 분명히 삼국시대부터 늦어도 삼국시대부터 중국에서 민간에서 행해졌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요 기약무 이후로 사자무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 기약무에서는 뭘 쓰고 춤을 춘다 그랬죠? 탈을 쓰고 추죠. 그거를 바로 기약면이라고 해요. 기약면이라고 하는데 현재 지도와 사자, 고코 등 14종류의 가면이 호류지와 도다이지 등에 전해오고 있어요. 이게 다 등장인물들이에요. 지도, 사자, 고코 등 14종류의 그 등장인물이 있는데 이 가면이 지금도 그대로 전해져 오고 있어요. 대단하죠. 몇백 년이 흘렸는데. 근데 가면만 있을 뿐 그 기약은 구체적으로 현존하지 않아요. 이 현존하지 않는 기약에 대해서는 13세기에 쓰여진 일본 악서 교훈초를 통해서 개략적인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자, 기약무는 언제 전해진 춤이에요? 몇 세기경에? 몇 세기경에 전해진 춤이에요? 그렇죠. 7세기죠. 아까 미마지가 백제 무왕 시대의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미마지 자체는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는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백제 무왕 사람이라고 나왔는데 백제 무왕이 600년에서 640년대 사람이니까 대략 7세기경에 일본에 전해지게 된 거죠. 근데 교훈초는 언제 쓰여진 책이에요? 13세기. 그러니까 한 600년 전, 한 600년 뒤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약무와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게 유일한 기약무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이거를 살펴보는 것으로 기약무를 짐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교훈초의 기약을 보면은 여러 인물들이 전후 연결 없이 그냥 막 등장하는 걸로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근데 본래의 기약은 출장, 등장하는 인물들이 몇 명씩 어울려서 하나의 정경, 장면을 구성하면서 몇 개의 장면을 연출하는 가면희였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내용은 어떻대요? 그렇죠. 내용은 희극적이고 또 외설적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가면을 쓰고 추는 춤이잖아요. 그리고 대사가 없어요. 가면, 묵국 같은 형태예요. 서양에도 가장 초기 연극 형태로 가면, 묵국, 아니, 이런 묵국이 있었어요. 판토마임, 마임이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있었거든요. 그런 형태와 굉장히 비슷한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은 희극적이고 외설적이라고 추측해요. 왜 외설적이라고 하냐면은 이따가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을 설명을 해줄게요. 자, 교훈초에 일단 기약을 볼게요. 일본에 악이 연주가 돼요. 그리고 이제 행렬, 가면 행렬이 막 있은 다음에 뭐가 나오냐? 시시라는 사자가 나와요. 악기가 연주되면서 시시라는 사자가 등장을 하고 이 사자를 이끄는 인물로 누가 나와요? 미소년. 이 사람 이름이 뭐예요? 시시지. 시시지라 불리는 미소년이 나와요. 이게 누구 가면이겠어? 좀 무섭지. 그러게. 왜 이러지? 가면이? 그 다음에 고코가 등장을 해요. 고코, 요거 한자를 읽어보면은 오공이거든요. 오공이라는 거는 오나라의 왕을 얘기해요. 미마지가 어디에서 이 기약물을 배워서 전했다 그랬어? 오나라. 오나라. 그래서 오왕이 나오는데 중국의 오나라 왕이에요. 이 사람이 뭘 들고 나오냐면 부채를 들고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 부채를 들고 등장하는 데는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악사를 향해 피리를 불거나 그치는 시중을 하면은 악사가 피리를 불거나 그쳐요. 왜 이 사람이 직접 피리를 안 부냐면은 이렇게 가면을 쓰고 있으니까 피리를 불 수가 없어. 그래서 피리를 부는 흉내를 내면은 옆에 있는 악사가 이렇게 그 제스처에 맞춰서 불었다가 안 불었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고코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을 하냐? 가루라가 등장을 해요. 이게 가루라 가면이거든요. 무슨 모양 같아요? 물고기? 새 같죠? 새. 약간 닭 같지? 이 새예요. 그러니까 반은 새고 반은 사람인 인물이 바로 가루라예요. 이 반은 새고 반은 그 사람인 요 생물은 인도 신화에 나와요. 인도 신화에 나오는 등장인물인데 용을 잡아먹는다는 새의 왕으로 불법을 수호하는 상상의 새예요. 이 가루라가 나와서 빠른 반주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춰요. 무슨 춤인지는 지금 알 수가 없지. 그 다음에 요거는 무슨 가면이다? 곤고가 아니고 바라몬. 바라몬의 가면이에요. 요거는. 이 곤고나 바라몬은 다 어떤 인물이냐면은 인도의 승려 계급이에요. 브라만.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죠. 카스트 제도에서 가장 상위 계층이 누구예요? 브라만이지. 브라만.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브라만. 크샤트리아. 그 다음에 뭐겠어? 그 다음이 바이샤. 그 다음이 그렇지 수드라. 꼭 이게 잘 안 외워져. 이거랑 이거는 알겠는데 자 브라만은 어떤 계층이에요? 그쵸 승려.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는 그렇지 귀족. 왕도 속해요. 왕도 승려 아래야. 그 다음에 바이샤는 그렇지 상인 일반인. 그 다음에 수드라는 그렇지 불가촉 천민이지.
살이 닿아도 안 된다는 이런 계급을 갖고 있는데 이 곤고와 바라몬이 무슨 계층이다? 승려 계층이에요. 그러면은 굉장히 높은 계층이잖아. 근데 여기서 하는 행동이 뭐냐면은 비단 조각의 기저귀를 빠는 신용을 해요. 굉장히 좀 희극적인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거든요. 이 바라몬은 브라만교의 이제 승려나 학자니까 굉장히 그 제사를 관장하는 높은 계급인데 이렇게 해학적으로 인물을 풍자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 곤론과 고조가 나오죠. 요거는 누구의 가면일까? 그치, 여자니까 곤론이겠어, 고조겠어? 고조지, 고조. 고조. 고조 이 한자를 읽어보세요. 뭐예요? 이 앞에 한자 여러 번 나왔잖아. 이거 무슨 자야? 아까 오나라 왕 할 때 뭐라 그랬어? 고코라고 했잖아. 그 오녀에 오녀. 그렇지. 오나라의 왕비나 공주를 얘기해요. 이 고조가 이 캐스팅 중에서 유일하게 여자 캐스팅이에요. 고조가. 나머지는 다 남자야. 곤론은 이 곤론이 고조를 이제 유혹을 하는 거야. 고조가 예쁘니까 좋아해가지고 유혹을 하면서 외설적인 춤을 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외설적인 춤을 추냐면은 음경을 내놓는 춤을 춰요. 성기를 노출하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등장해? 니키시가 등장해서 곤론을 제압해요. 어떻게 제압하냐면은 이 노출한 생식기에 새끼줄을 걸어가지고 얘를 탁 꺾어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때려서 그 기세를 죽이는 흉내를 낸다. 그렇게 해서 리키시가 바로 이 곤론을 제압하는 그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아까 그 생식을 관장하는 신이 누구라 그랬어요? 시바신이라 했죠. 그러니까 이 성기라는 거는 결국 시바신을 얘기하고 시바신은 무슨 교의 신이에요? 어떤 교회예요? 불교는 아니죠. 무슨 교야? 힌두교지. 힌두교. 그러니까 힌두교를 어떤 교가 지금 제압을 하는 거예요? 불교가 제압을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내용이 외설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녀가 나와요. 노녀는 이름 그대로 뭐야? 그치, 나이 든 여자예요. 이게 이제 노녀의 가면인데 여자, 어머, 여자네? Sorry. 여자, 나이 들어도 여자는 여자지. 이 노녀 차림의 다이코가 아들 둘을 데리고 허리를 밀고 무릎을 치게 하며 불전에 예불 한다. 결국 이 불상 앞에 참배를 하는 거. 이 불상을, 불교를 숭배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춤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랬죠? 아까 불교를 숭배하는 의미를 담고 불교를 공양하고 섬기는 내용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끝으로 스이코가 나와요. 스이코, 이 사람 얼굴을 보세요. 동양 사람 같아요? 약간 이국적이에요? 이국적이에요. 그쵸? 그 서역인 할 때 벽화에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코가 크죠? 눈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스이코는 호인의 술 취한 모습을 흉내낸다라고 했어요. 호인은 어떤 사람들을 호인이라고 한다 그랬죠? 외국인, 당시의 서역 사람들을 호인이라고 했어요. 이것에 술 취한 모습을 흉내내는 거예요. 보면은 깊은 눈과 높은 코, 딱 호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요거는 부처님의 세상이 도래하는 것을 축하하고
이를 기뻐하며 불로장생하는 것을 의미해요. 스이코오는 부처님의 도래와 그 다음에 또 뭘 의미한다? 불로장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왔어. 비교를 해야지. 비교. 끝으로 정리를 해야지. 자, 보니까 구체적으로 기약과 한국의 탈춤이 어떻게 비슷한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의 탈춤 중에서도 어떤 것과 비슷하다고요? 그 무슨 말이야? 그 양주 산떼놀이와 비슷하죠. 양주 산떼놀이와 비슷한데 기약이요. 기약이 탈춤하고 아까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탈춤 중에서도 양주 산떼놀이와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의 탈놀이를 보면은 옴이 나와요. 옴이란 등장인물. 이 옴이라는 등장인물이 막대기를 들고 재금을 쳐요. 재금이라는 거는 조그만 바라를 얘기하거든요. 요거를 치는데 요게 타악기 치는 요 기악에도 타악기 치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리고 목중은 용물과 지금 비슷한 거예요. 용물이라는 거는 그 가면을 쓰고 춤을 추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비슷하고 그 다음에 한국의 탈놀이에 보면은 연잎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요것은 기악의 고코랑 비슷하거든요. 아까 고코는 뭘 들고 나왔어요? 고코가 아까 오왕이었죠. 오나라 왕. 뭘 들고 나왔어요? 부채 들고 나왔잖아. 연잎도 부채를 들고 나와요. 근데 연잎이 부채를 든 이유는 그 연잎이 그 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연잎에 그 눈에 비추면은 사람들이 모두 죽는데. 그래서 이걸 가리려고 부채를 들고 나온대요. 도가 높아가지고. 그래서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나오고 고코도 부채를 들고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둘 다 이 그 연극의 총지휘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가루라는 무슨 역할이었어요? 가루라. 기억 안 나? 그게 팔목중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곤고는 어떤 계층이었죠? 그렇죠. 승려. 그 불교 계통의 사람이죠. 그게 탈놀이의 완보라는 인물이 있어요. 불교를 그 보호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 인물과 굉장히 비슷하다. 그 다음에 불교를 보호하는 역할을. 그 다음에 왜냐면 완보가 거기 이제 탈놀이에서 그 파괴승이 애사당이라는 이렇게 예쁜 여자를 자꾸 유혹하거든. 그걸 이렇게 제압하는 역할을 해요. 불교를 수호하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바라몬은 어떤 사람이었죠? 승려였죠.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제사를 관장하는 높은 지위인데 관을 쓴 중하고 굉장히 비슷한 인물이에요. 관을 쓴 중은 애사당을 유혹해요. 애사당은 이렇게 연지 곤지가 찍힌 젊은 여자 탈이거든요. 이게 산떼놀이에 보면은 외장녀라는 여자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이 외장녀의 딸이 바로 애사당이에요. 애사당. 중이 이 애사당을 막 유혹을 하는 거야. 그런 역할은 승려면서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기저귀를 빠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바라몬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리키시. 그러니까 곤론은 그 파괴하는 역할이죠. 중인데 파괴하는 역할이고 그 다음에 한국 산떼놀이에서는 노장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노장은
탈로리에서 어떤 역할이냐면은 거의 돌을 거의 이제 완성 직전에 있는 사람인 거야. 근데 이제 속세에 내려와서 여자로 인해서 파괴승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곤론하고 비슷한 역할이다. 그 다음에 리키시는 아까 어떤 역할을 했었죠? 리키시. 아, 수호자는 수호자인데 어떻게 수호를 했어? 그렇지. 그 여자를 유혹하는 거를 제압을 했잖아. 그래서 불교 수호자 역할을 했었죠. 그거는 탈춤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취바리. 불교 수호자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취바리가 이 노장을 꾸짖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이코. 스이코가 어떤 여자였어요? 늙은 여자였죠. 늙은 여자라는 거는 인생 무상을 얘기하거든요. 이게 산떼놀이의 샌님, 늙고 병든 처지의 샌님과 대비가 돼요. 아까 스이코 늙은 여자였잖아. 다이코였네? 아, 스이코는 취요왕. 아니에요. 이거 스이코예요. 스이코는 아까 호인이 술이 취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랬죠. 그래서 그게 그 인생 무상을 얘기하거든요. 그게 산떼놀이의 샌님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안 나왔는데 다이코 나왔었나? 다이코가 그거지. 아까 늙은 여자. 늙은 여자는 뭘 얘기하냐면은 생자 필멸을 얘기해요.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 이런 역할. 그게 신할아버지와 같은 역할이에요. 신할아버지는 뭐냐면은 미알 할머니랑 이제 싸우다가 미알 할머니가 죽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은 모두 아니다. 죽는데 이 사람은 태어난 자는 언젠가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이코와 신할아버지가 대비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음악은 부토쿠 라쿠라는 무덕악을 써요. 이게 마지막에 나오는 음악이거든요. 이게 무덕악이죠. 부토쿠 라쿠. 마지막 과장인데 권선징악의 내용을 갖고 있어요. 무슨 내용을 갖고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탈로리에 보면 무악이 나와요. 저 무는 무슨 무자예요? 그렇죠. 무당의 무자인데 무악이 뭘 말하는 거냐면은 나중에 무당이 넋두리하는 내용이에요.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기약이 문서상 탈로리에 전해졌다라고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기약이 전해진 일본의 교훈초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나라 양주 산떼놀이와 굉장히 비슷한 인물과 비슷한 관계도 비슷한 상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나라 백제의 기약이 탈로리에 남아있는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완보는 곤고와 좀 더 비슷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불교를 직접적으로 수호하는 역할은 쉬바리와 리키시가 더 잘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탈로리의 사회적 의의와 가치를 보자. 우리가 탈로리를 왜 하는 것일까? 탈을 쓰면은 어때요, 사람이? 사람 표정이 어때요? 내 표정은 안 보이지. 탈의 표정이 보이는데 그 탈의 표정은 어때요? 실제 모습보다 굉장히 과장돼가지고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탈로리를 우리가 과거부터 한 이유는 귀신 퇴치에 사용을 많이 했어요. 나중에 귀신 퇴치에 사용한 대표적인 탈로리 뭐가 있죠? 많이 나오잖아. 그 무슨 사극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
무슨 무용에서? 청홍, 황흑, 백으로. 처용무가 대표적인 귀신 퇴치하는 탈놀이지. 귀신 퇴치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신돈과 소무의 행세를 비판하는 역할을 했어요. 신돈은 누구예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중국 아닌데? 고려. 고려 말에 이 사람 신분이 뭐예요? 신돈. 역사적으로 유명한데? 그렇죠. 승려예요. 승려인데 고려 말 고민왕 때 고민왕의 눈에 들어서 고민왕 대신에 거의 나라를 지배했던 굉장히 그 권세를 가졌던 승려죠. 근데 이 사람이 권세를 가지니까 어떻게 됐어? 굉장히 주색에 빠지고 승려인데 처첩을 거느리고 국정을 소홀히 했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유배를 가서 죽음을 당하는 역할이거든요. 이런 역할과 그 다음에 소무. 소무라는 거는 주로 수도승을 파괴시키는 역할을 하는 여자 탈이에요. 연지 곤지 찍은 애사당 같은 그런 역할이거든요. 이런 행세를 비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중국 사신이 올 때도 이런 탈놀이로 접대를 했어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부터는 이제 신라로 들어갈게요. 수고했어요.